안녕하세요. 책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1편 당뇨, 2편 고혈압, 3편 콜레스테롤, 4편 비만과 다이어트, 총 4개의 동영상을 끝으로 환자혁명이라는 이 책 소개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마무리 짓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제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심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암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암에 대한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도 이 짧은 영상에 담긴 내용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암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환자혁명 책 소개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암 사형 선고가 아닌 몸의 경고 신호.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행동은 무엇일까? 전적으로 의료진을 믿고 병원 치료를 잘 받는 것일까? 나는 감히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를 남에게 떠맡기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리 없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완벽한 세상에선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로선 아니다. 암 치료에 접근하는 방법은 미국과 독일이 다르다. 한국과 일본이 다르다. 국가마다 다르고 의사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 어떤 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긴단 말인가. 결국 최종적으로 치료 선택의 부담은 환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하다못해 스마트폰 하나를 장만할 때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시간을 들여 정보를 수집한다. 암 치료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것뿐이다. 암 치료를 결정하는데 스마트폰을 살 때보다 덜 심사숙고한다면 뭔가 잘못된 그림이다. 이 메시지가 어려운가? 신이 정해준 절대적인 방법이나 온전한 과학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신중해져야 한다. 게다가 자본주의적 이윤이라는 개념이 섞여 들어갔을 때 정보는 혼탁해지고 환자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를 자칫 잘못 이해해서 병원을 멀리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독자가 없길 바란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정보,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치료 옵션에 대한 정보다. 불행히도 모두 다 환자에겐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 뿐이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적으로 의료진에게 모두 내맡길 단계가 아니다. 총각을 다투는 응급실 내 상황에선 의사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경험에 의존해야 하지만 암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만성 질환이고 대사 질환이다. 자꾸 죽음이 연관되고 불안하고 다급한 나의 심리 상태가 반드시 응급 상황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 환자 스스로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다. 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했다는 가정 아래 본인의 치료에 대해 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병원의 표준치료가 되었건 한방치료가 되었건 대체의학이 되었건 민간요법이 되었건 상관없이,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똑같이 효과가 나는 암치료법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체질이 제각각이고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르며 같은 간암이라 해도 암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3기 간암이 똑같이 진행되지 않는다. 10개의 암이 있으면 10개의 암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병원 치료는 획일화되어 있고 이를 표준치료라고 부른다. 현대의학이 규정한 암 표준치료는 단 3가지: 수술, 항암, 방사선이다. 그 외의 치료법들은 보통 병원에선 다루지 않고 암 전문의들 또한 이를 훈련받지 않는다. 환자들이 이 3가지 방법 외의 암 치료를 시도할 경우 담당 의사는 이를 저지한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환자에게 허락된 암 표준치료는 어떤 검증을 받았을까? 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2016년 미국에서 새로운 암 진단 케이스가 168만 5천 건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9.11 테러 당시 무역센터 빌딩에서 2,996명이 희생당했다. 그로 인해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암으로 하루에 40명씩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개선되는 것은 없다. 마치 암 발병 증가를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처럼 여기는데 미국 암학회가 그러면 안 된다.
올바른 정보와 환경오염, 먹거리 규제로 암 환자 수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뿐이다.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병원에 계속 돈을 갖다 바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모노폴리의 문제점이다. 암 치료 비용이 얼마길래 돈을 갖다 바친다고 할까? 의료비 높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여러 질환의 치료비에 비해 유난히 비싸다는 점은 다를 바 없다. 종류에 따라 다른데 한 달 항암제 비용은 보통 1만 달러가 넘고 2만 달러를 넘기는 항암제들도 흔하다. 단지 약값만 그 정도에 달한다. 원가가 비싸서 그런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 비용 때문도 아니다.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1970년대에 개발되어 이미 연구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다 뽑고도 남은 항암제들 역시 약값이 떨어질 줄 모른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약값이 비싼 이유는 오로지 암이기 때문이다. 암이 위중한 병이고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매달리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것이 약값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유일한 이유다. 미국 ABC 방송의 시사 프로 2020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암 산업 매출 규모는 1,6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루에 4억 4천만 달러, 한 시간에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다. 암 생존율의 비밀. 의학계는 암과 싸우느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나무라는 거 아니냐. 암에 걸려도 요즘 많이 살지 않느냐. 생존율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만하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암 치료 생존율로 대신할 수 있다. 암 생존율에 관한 통계 자료가 존재한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 자료다. 그런데 모름지기 데이터는 해석이 중요하다. 이 통계 숫자들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유방암 생존율을 검색해보면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거의 90% 가까이 나온다. 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희망에 찬 숫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과 같은 연령대의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 여성들의 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다.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일반 여성들도 죽는다. 미국이니까 총에 맞아 죽든 차에 치여 죽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죽든 신부전증이나 천식이든 그냥 자연사이든 뭐가 되었든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죽기 마련이다. 유방암 생존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망한 여성의 수를 암 이외의 다른 이유로 사망한 모든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암으로 죽은 여성의 비율이 89.7%라는 것이다. 이를 비교 생존율이라고 한다. 절대 숫자가 아니라 비교 숫자인 것이다. 한국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암 환자 생존율 통계를 잡는다. 그러다 보니 전립선 암과 갑상선 암의 각 생존율이 101%와 100.5%가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일반인들에게 갑상선 암 생존율은 100.5%인데 이를 설명하시오라고 질문하면 답을 못한다. 아니 의사들도 상당수가 의아해한다. 보건당국의 설명은 이렇다.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이 없는 보통 인구 생존율과 비교하는 상대 비율로 100%가 넘게 나오는 것은 암 진단 및 치료 뒤 건강관리에 힘쓰다 보니 보통 인구의 생존율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이다. 할 말이 없다. 그냥 그러지 좀 말자는 것이다. 생존율 89%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암에 걸린 환자 100명 중 89명은 죽지 않고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유방암 환자의 진짜 생존율은 얼마나 될까? 비교 생존율이 아닌 절대 생존율로 보면 과연 몇 %가 5년을 생존할까? 29%다. 두 숫자 간의 큰 차이가 난다. 한쪽은 89.7%, 다른 한쪽은 29%.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 71%는 치료를 받다가 5년 내에 사망한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식으로 비교 생존율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만들어냈으며 이 숫자를 떡하니 공식적으로 NIH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까?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 치료 효과가 좋아 보이고 뭔가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의도일 뿐 환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인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은밀한 암호와도 같다. 그럼 비교 생존율이 아닌
절대 생존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자들이 알고 싶은 진짜 암 생존율은 각각 얼마나 될까? 4기 암의 경우 소세포 폐암 환자의 96%가 5년 이내에 사망한다. 그리고 다른 암의 경우에는 이렇다. 난소암 67%, 췌장암 98%, 전립선암 69%, 직장암 91%, 위암 98%, 대장암 93%, 식도암 100%, 비소세포성 폐암 96%, 신장암 92%. 숫자들은 훨씬 비관적이다.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병원 암 표준 치료는 전혀 효과가 없음을 말해준다. 그동안 아무것도 개선된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암 치료 효과가 없는 것까지도 좋다. 아직은 과학기술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돈은 돈대로 다 써서 재정적 파산을 막고 있는데도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의료계 내부에서 적어도 암 산업 관련자들 중에는 아무도 현실을 통감하거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과학 발전과 더불어 암이라는 질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니 현재의 파괴적인 접근법으로 암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항암 치료는 철저히 실패한 치료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서서 개선하려 들지 않는다. 그런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돌팔이로 낙인 찍혀 삶이 힘들어질 뿐이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는 암이 몇 가지 있다. 아동 백혈병 중 일부와 고환암, 특정 종류의 유방암이다. 일찌감치 발견해서 잘라내면 재발하지 않는 암도 있다. 유방암 중에 특정 유전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 유방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유방을 절제해버리면 재발 위험이 낮아진다. 남자는 절대 자궁암에 걸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발에 무좀 있으면 발가락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치료가 왠지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수백만 명이 무좀에 걸리는데 병원에서 인정하는 치료법이 유일하게 발가락 절단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오늘날의 암 치료가 딱 그런 식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암학회는 30여 년 전부터 암 치료라는 말을 없애고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을 고안해냈다. 현존하는 암 표준 치료법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병원에서는 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암 전문의들은 암 완화 또는 관회라는 은밀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5년 생존을 완치로 간주한다고 주장한다. 환자와 일반인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결정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 대다수 의사들도 양처럼 이를 따른다. 그저 배운 대로, 그저 알려주는 대로. 그런데 이 5년 생존율이라는 개념 속에는 암이 재발하거나 하는 난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 환자들의 삶의 질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그저 5년만 살아있다면 그 환자는 사랑스럽게 암 완치 판정을 받는다. 환자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으며 버티다가 5년을 넘겨 하루를 더 살고 죽어도 5년 생존율 통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통 5년을 살면 계속 살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라는 설명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다. 암 치료가 성공했다는 통계적인 숫자만 올라갈 뿐이다.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받은 환자들의 상태는 말도 못하게 피폐해지고 난 후다. 환자들은 바꿔 말하면 고객들인데 고객들이 보기에 엄청난 착각을 일으키도록 고안된 마케팅 툴에 불과하다. 과학적 지식이 많거나 대단히 똑똑하지 않아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알 수 있다. 4기 암에 걸린 지인들 중 5년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 삶의 질은 어떠한가? 꼭 그렇게만 치료해야 하는가? 암은 대정요법으로 접근할 경우 환자에게만 엄청난 재난일 뿐이다. 무의미한 치료를 포기하라고 진심으로 환자를 위해 도움을 주는 의사에게 가족들은 병을 치료할 실력이 안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비난하고, 그를 고용한 병원으로부터도 돈벌이를 못했다고 질타를 받는다. 하지만 필요 없는 수술이나 처치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족에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면 가족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도 그를 인정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항암제 유통구조. 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고집하는 이유가
오직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이라고 믿는다면 평생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늘 그렇지만 과학보다는 돈의 힘이 더 세다. 보통 사람들은 돈의 힘을 간과하고 과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학도 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명언이 있다. Follow the money. 돈을 따라가면 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암제의 유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NBC 방송의 나이틀리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이다. 보통 병원에 가면 의사는 약을 처방만 해주고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한다. 처방해준 의사는 약 판매 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바로 의약 분업이다. 그런데 항암 치료는 조금 다르다. 약국에 가면 항암제가 없다. 항암제는 유일하게 암 전문의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약제다. 항암제의 유통구조는 이런 식이다. 암 전문의가 항암제를 제약회사로부터 $2,000를 주고 주문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12,000에 판매한다. 의료보험을 통해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일부를 삭감하고 약 $9,000를 지급한다. 그럼 $9,000를 종합병원과 암 전문의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다. 항암제만이 유일하게 의사가 직접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의약품이다. MBC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환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의사의 양심밖에 없다. 그동안 항암제가 남긴 기록을 보면 처참하게 실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치료의 맏형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다 돈 때문이다. 화학 항암제. 항암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 무기인 겨자가스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되어 처음 사용되었고 정작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독일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비축해 놓았던 생화학 무기였다. 그러다 1943년 이탈리아 전선의 파리 항구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함선이 독일 전투기의 폭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마침 폭격을 당한 미 군함은 겨자가스를 가득 적재하고 있었고 폭격에 의해 누출된 겨자가스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1,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치료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시 예일대 교수였던 루이스 굿맨과 엘프리드 길먼은 겨자가스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백혈병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실험을 감행한다. 그래서 비어지킨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했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해서 항암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미국에선 매년 2150명이 림프암으로 사망한다. 겨자가스를 이용한 최초의 항암제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초기 생쥐 실험에서 암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생쥐로 다시 실험했을 때는 재현에 실패했다. 처음부터 다른 생쥐를 골랐다면 지금의 항암 치료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환자에게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화학혁명이 일어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학 물질들의 위상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지금에 와서야 광고 목적으로라도 화학보다는 천연, 자연이 더 선호되는 세상이 된 것이지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이른바 플라스틱 혁명 시대, 화학기술이 경이로워 보이고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던 시절이었다. 화학이 미래이고 화학이 최고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을 사람의 혈액에 주입해서 암과 싸운다는 아이디어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암 산업이 동력을 얻은 후였다. 많은 환자들이 관과하는 것 중 하나가 항암 치료는 할 때만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대부분의 항암제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극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한다. 독극물일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 유방암 항암제 타목시펜 자체가 독극물이자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10원짜리 동전 3개 정도의 양이 치사량이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장갑을 2개씩 착용한다. 전혀 다른 장기에 2차 암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쩌다 보니 독극물을 혈관에 넣어 암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에 모두 감당할 만한 부작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겪어보면 힘들고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마음이 아픈 고통들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암이 낫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치료대로 실패하고 장애와 고통만 얻는 경우가 많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항암 치료에 매달린다면 죽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다가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부작용이 아니다. 항암제의 직접적인 작용이 맞는 표현이다. 암의 재발, 보통 혹을 보고 암이라고 하는데 혹은 암이라는 질병의 실체가 아니라 질병의 결과물일 뿐이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혹만 떼어내거나 혹만 죽이는 치료의 결과는 어떨까? 치료라고 할 수도 없지만 혹만 제거하면 반드시 암이 재발한다. 현대 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암의 재발이다. 병원 치료를 받는 대다수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다.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펫 스캔이나 CT 스캔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다. 당연히 치료에 반응해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한다. 치료 결과에 의사도 좋아하고 환자도 좋아한다. 그러다 한참 지난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암이 커졌거나 사라지지 않고 크기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진다. 다시 추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다시 검사를 한다. 그러길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검사했더니 다시 암이 커졌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발견된다. 재발한 암은 원래 암보다 10배 이상 공격적으로 흉폭하게 변해서 나타난다. 미국 암학회에서 출판하는 암 환자용 안내책자가 있다. 암 재발 시 직면하는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친절한 안내책자다. 암이 재발했을 때 실망과 혼란에 빠진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용 자료다. 아예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암이 재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세대 면역 항암제. 항암제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이 커지자 제약회사와 의학계는 보다 나은 항암제 신약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항암제라는 개념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항암제를 개선해보겠다는 것이다. 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 암 정복 미래 달렸다. 이런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마다 제약회사의 주식이 폭등하는데 최근에 주목받게 된 것이 면역 항암제다. 1세대 독성 항암제 뒤를 이어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면역은 항암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에 딱 좋은 이름이다. 획기적인 암 치료제가 등장했다며 제약회사가 설레발을 쳐댔다. 언론과 의학계도 이에 화답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약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왔는데 왜 자기들이 좋아하지? 명품 신상이 나오니까 좋아 날뛰는 된장녀들처럼 내가 이처럼 못되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저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가격 1회 투여 시 3천만 원이다. 여보인은 정맥주사를 통해 3주마다 총 4회 투여하는데 60kg 성인 환자가 1회 약물 투여 시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3개월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드는 셈이다. 수백만 원 달하는 상황버섯도 여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면역 항암제라는 개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듯 싶자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노바티스는 존슨앤존스와 매출액 규모 세계 1, 2위를 다투는 거물이다. 세계 각국에서 불법과 편법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왔다. 2015년 8월에는 2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 임원 등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런 기업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노바티스를 보면서 면역 항암제가 더 우려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역 항암제가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치명적 심장 손상 위험이 미국 학회지에 보고되었다. 또
조류 독감 때 자주 언급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슨 폭풍? 쉽게 말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과다할 경우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이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증상이고 제1형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5년 면역 항암제 효과 및 안정성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 지 1년 만이다. 조기 검진의 허와 실. 한국은 암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 앞서 밝혔듯 전립선 암과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100%를 넘는다. 생존율 90%를 넘는 암은 7가지나 된다. 전립선 암과 갑상선 암에 이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남소암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다. 앞서 설명한 비교 생존율의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서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암 환자 생존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암 환자 생존율이 동반 상승했다. 절대 숫자가 아닌 비율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나 싶겠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비교 생존율이라는 통계학적 마술 때문만은 아니다. 조기 검진도 한몫한다. 조기 검진을 통해 일찌감치 암을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 검진을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증상이 없이 정기검진을 받다 발견되는 암이 많다. 병기로 따지면 1기 혹은 그 이전의 암도 적극적이고도 가혹한 의학적 개입을 통해 치료가 시작된다. 암의 진행 속도도 모르고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지도 모르지만 마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곧바로 수술해서 떼버리고 항암 치료를 통해 확인 사살한다. 장기의 속이 발견됐다는 통계를 들은 환자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에 거의 대부분 수긍한다. 아직은 초기여서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 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초기를 넘어선 극초기 암 환자들까지 통계에 잡히니 생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암 치료 순서. 그러나 병원 치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첫째,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둘째,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영양분은 무기와 같고 면역체계는 군대와 같다. 영양이 없으면 무기 없이 싸우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면역이 망가지면 싸울 수가 없다. 항암 치료는 면역을 망가뜨린다. 위의 두 가지가 주가 되고 병원 치료가 부수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 심지어 부수적인 치료만 하고 주 치료에는 전혀 관심 없는 환자와 의사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암 환자가 제일 먼저 디톡스해야 할 것은 간이나 대장 같은 장기가 아니라 바로 머리다. 생각, 정신, 영혼이다. 감정 청소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너무 많다. 스탠퍼드 의대 데이비드 스피겔 교수도 처음 연구할 때는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다. 유방암 여성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치료와 함께 삶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 사람들이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았다. 예일대 연구 결과를 보면 억눌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다. 용서하지 못함, 분노, 질투, 배신감, 꾹꾹 누르고 분출하지 못한 스트레스, 성냄, 짜증, 어쩔 수 없는 상황,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못하는 성격이나 상황은 암을 일으킨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엔 대부분 천사 같은 착한 사람들이다. 본인은 그만큼 더 힘들어서 암에 걸린다.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선 안 된다. 대신 반대되는 감정들에 충만하게 휩싸이면 좋을 수밖에 없다. 용서, 화해, 사랑, 대충대충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큰 웃음은 암을 몰아낸다. 억지로 혹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뇌는 모른다.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필요하면 웃음학교라도 다녀야 한다. 웃음학교가 우스운가? 결코 우습지 않다.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 노래학교도 좋다. 웃음과 노래 둘 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발 많이 웃으시라. 암의 연관 검색어는 죽음일 것이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죽음이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단절해야 한다. 죽음이 두려워 정신줄을 놓은 채 살려달라고 매달릴 일이 아니다.
암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임으로써 터닝 포인트가 되어 삶이 바뀐 분들이 있다. 모난 성격,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일, 스트레스, 음식 등등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바꾼 분들이다. 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다.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를 더 빨리 죽인다. 암 다시 생각하기.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혹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무좀이나 사마귀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혹만 떼어버리든 지져 없애든 눈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혹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하는 것이다. 혹이 암은 아니다. 혹을 떼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단지 증상에 불과하다. 암이라는 총체적인 건강 상태, 면역 상태의 결과일 뿐이다.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 암에 걸린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치료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와 운명이 달라진다.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증상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결과물이다. 몸의 생존 본능이다. 경고 신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다.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확 달라져야 병의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